오래된 나무입니다. 오래된 아, 그렇지. 포도나무. 또 이거 할 얘기 많지. 이제 포도를 식재를 딱 하고 3년 차부터 이제 와인을 만든다고는 하는데 세계 대전을 그 나무가 2번을 이겨냈고 나이를 먹었잖아 포도나무가. 노쇠에서 열매를 많이 못 맺어. 에너지가 집중이 되는 거야. 필록세라는 포도나무 전염병 진딧물이라고 해야 되는데 포도나무 뿌리를 갉아먹어서 괴사시키는. 햇살 좋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서울숲에 온 그룬트 김원호. 박순석입니다. 오늘도 날씨가 좋은 봄날이라 이렇게 야외로 나왔고요. 다시 목로 정원입니다. 지난번에 형이 주고 간다고 말했던 그 포도나무 갖고 왔잖아요. 그래서 오늘 포도나무 한 송이 딜리버리를 할 겸해서 왔고요. 아이고 때마침 자 이거 어떻게 심을지 설명을 해준대. 여기 지금 2개가 눈이 나와 있거든요. 네. 여기랑 여기. 그래서 더 높게 키우고 싶으면 얘를 키우고 얘를 잘라봐 주시면 돼요. 볼품이 없으면 너무 네네네. 여기 밑에 하나 올라오고 있거든요. 아, 이걸로 해서 그냥 여기 잘라버리고 네네네. 이걸로 쭉 키워도 되고요. 아, 네네. 네. 품종은 슬로베니아 크라스라는 지역의 토착 품종인데 위터부스카라는 품종이고요. 네네. 그리고 화이트 품종이에요. 제일 튼튼한 걸 가져왔어요. 잘 키워서 포도주 담가 드시라 그래. 그러니까 그 친구분 포도 맛있어요. 되게 맛있어요. 키우는 건가? 정원에서 키우는 거지. 네. 아마 이거 땅에 심으면 올해 여기서는 포도 열릴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이거 놓을까 옆에다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물 줘야 돼요. 지금 딱 말랐어요. 흙. 물 주섬주섬 또 놓고 왔네. 그게. 좀 이따. 무슨 얘기하다 말았지? 어. 서울숲에 왔고요. 그 편하네. 포도나무가 진짜 레어한 거야. 지구상에 지구상에 오직 거기서만 나오는. 그래. 다른 데 없어. 다른 나라. 이탈리아랑 슬로베니아 국경 쪽에 딱 그 정도만. 나중에 성장 소식도 우리 한번 들어보자고요. 그러니까. 자, 오늘은 와인 한잔 하면서 또 이야기거리를 준비해 봤는데 오래된 나무입니다. 오래된 아, 그렇지. 포도나무. 또 이거 할 얘기 많지. 네, 오래된 포도나무에 대해서 음. 한번 다양한 측면으로 심도 있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오늘 준비한 와인도 오래된 나무입니다. 온도가 좀 지금 너무 내려왔나? 금방 올라가겠지. 맛있네. 아시는 분들이 좀씩 늘어나고 있는 생산자이고 한국에 수입된 지는 지금 한 1년 정도 됐고 취급하는 곳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제가 독일 떠날 때 2020년 봄에 그때 모젤 한 바퀴 돌았거든요. 그때 방문해서 알기 시작했던 곳이고 그 뒤로도 계속 소개를 많이 했어요. 우리 가게에서 취급을 하기도 했고 근데 잠깐 물건이 없어서 제가 한 반년 정도 지금 취급을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새롭게 또 다시 들어오기 시작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모젤강 하부입니다. 모젤강 하부라면 라인강하고 합쳐지기 전이죠. 거기 골짜기가 정말 깊고 모젤 골짜기가 아주 깊고 가파르거든요. 그래서 지도 보면 더 이게. 라인강 중부하고 굉장히 가까운 지역이고 당연히 거기도 전파나무로 아주 유명한 지역이고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가파른 포도밭이 거기도 많이 있지.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농법으로 거기서 농사를 짓기 너무 어렵고 그러니까. 정말 요만한 그 한 2m, 1m쯤 되는 그 한 뼘 땅떼기에다가 절벽에 테라스를 만들어서 농사를 짓고 있어서 크네벨이 갖고 있는 밭도 보통 그렇게 테라스라고 부르지. 기본적으로는 드라이한 리즐링에 더 집중하고 있는 집이긴 한데 아직 그 크네벨 어머니께서 마티아스 어머니께서 카비넷을 비롯한 약간 잔단감이 있는 스타일의 마일드한 우아한 그 리즐링도 되게 좋아하셔서 어머님은 조금 더 그쪽으로 집중해서 또 주관대로 제작에 관여하고 있고 지금은 젊은 아들이죠. 이제 마티아스 크네벨 우리 또래쯤 될 거야. 마티아스 크네벨이 운영을 하고 있는 약간 금수저 같은 느낌인데. 금수저? 일단 그치. 뭐 포도밭 대대로 이어받았으면야 그렇지, 당연히 그치. 유산이 있는 건데 근데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굉장히 역경이 많았던 그리고 세대 교체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한 친구고 나도 직접 가서 느꼈지만 만나서 느끼기도 하고 요즘에도 소통하면서 느끼지만 예술적 감수성이 매우 섬세한 친구여서
그런 사람들이 또 와인 포도주 잘 만드는 경우들이 많잖아. 그치. 그런 맞아. 경우가 아닌가 싶고 되게 좋다. 굉장히 완벽주의적인 그런 성향을 보이고 이제는 되게 그 샤프한 산미가 없어서 우리 지난번에 젖산 발효 잠깐 얘기했었잖아. 젖산 발효 한 거 같은데. 그래? 그거 한번 알아봐야겠다. 음. 굉장히 하늘하늘하면서도 몸집이 크지 않은데도 그러니까 되게 드라이하면서도 은은한 잔당감이 살짝 느껴지고 깔끔하고 생각보다 페트롤도 없네 얘는. 없다고? 생각보다 생각보다 없어. 기본적으로 뭐 내가 취급하는 와인들이 대부분 다 페트롤이 굉장히 많이 묻어나는 경우는 드물고 페트롤이 은은하게 느껴지는 것들이 내가 보통 좋아하는 밸런스가 아닌가 싶고 맛있다. 되게 푸릇푸릇한 느낌이 있으면서도 음. 나한테는 되게 우아한 몽환적인 그런 느낌이 있어. 관능적이라고도 느껴지기도 하고 깨끗함을 추구하는 그런 와인이 아닌가 싶어서 모젤강 골짜기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보면 이런 우아함이 대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나처럼 그래서 우아하네. 형처럼? 어. 형의 머리 스타일처럼? 와이너리를 이끌어가는 마티아스 크네벨에게 바로 DM으로 물어봤습니다. 안녕 마티아스, 너의 와인은 언제나 미니멀하지만 섬세하고 우아하구나. 방금 2022년산 알테레벤 리즐링을 맛보았어. 산도가 트로켄 리즐링에 비해서 부드럽게 느껴지는데 혹시 젖산 발효에 이르러서일까? 아니면 열매 자체의 특징인 걸까? 인사를 전하며 오스카. 안녕 오스카, 고마워 소식 전해줘서. 분석 결과에 따르자면 두 와인의 산도는 비슷해. 하지만 알테레벤은 리터당 약 16g의 잔당을 남겼지. 그 잔당 때문에 조금 더 부드럽게 느껴질 거야. 인사를 전하며 마티아스. 이해했어. 그런데 리즐링 와인은 양조 과정에서 젖산 발효까지 이르게 하는 경우가 드문 거야? 우리의 경우에는 젖산 발효가 빈번한 편이야. 젖산 발효를 강제로 막 하려고 하진 않지만 일어난다면 그냥 두는 거지. 알터레벤이면은 몇 년 정도를 알터레벤이라고 해? 글쎄 독일에서는 보통 알테레벤이다 그러면 뭐 한 20년 넘으면 그때부터는 그래도 오래됐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알테레벤이라고 딱지를 붙일 정도 되면 그 정도 가지고는 알테레벤이라고 잘 안 붙이는 것 같고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그런 건 기간.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접어놓을 정도 된다면 보통 40년에서 한 70년 정도는 보장이 되지 않을까. 또 극단적으로 오래된 것들을 또 쓰는 것들이 있어. 예를 들어 칼 레벤 같은 생산자가 그런데 라인강 모젤강 중부에 있는데 밭 하나가 다 19세기에 심은 식재한 그 밭에서 지금까지 나오고 있거든. 1896년도에 식재한 밭들 지금까지 포도주 만드는데 쓰고 있을 정도니까 그러면 그런 경우는 좀 극단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지. 필록세라 딱 지나가고 나서부터인가? 필록세라는 포도나무 전염병, 진딧물이라고 해야 되는데 포도나무 뿌리를 갉아먹어서 괴사시키는, 거의 황폐화시키면서 거의 산업 자체를 망가뜨렸었는데, 그래도 이제 이거를 이겨낼 방법을 찾은 게 미국산 뿌리는 얘한테 내성이 있는 거야. 그래서 미국산 뿌리랑 유럽산 대목을 접목시켜가지고 이제 식재를 하기 시작한 거지. 미국 뿌리가 백신이었네. 그래서 보면은 포도나무 식재할 때 그 묘목을 보면은 그 젖 붙인 자리가 있고 거기에 이제 그 왁스로 이렇게 해놓거든. 딱 땅에 심으면은 햇볕에 그 왁스가 이제 녹고 거기서 이제 자라는. 그걸 다 해봤겠네 옛날에. 해봤지. 힘들어, 겁나 힘들어. 야, 그러면은 독일에서 가장 오래된 포도나무는 혹시 알아? 잘 모르겠는데 이태리인가 어딘지 잘 기억이 안 나는 지금 나는데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있어. 350년 된 거 있지 않아?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 있는데 단군 할아버지 정도 돼? 아니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갈릴레이가 살았던 시절 16세기네? 세계대전을 그 나무가 2번을 이겨냈고 그 다음에 어디에 있어? 큰 불도 한 5번인가 났었는데 그것도 다 이겨냈고. 이태리에 있겠지? 아니? 갈릴레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니 아니야? 슬로베니아. 있어? 슬로베니아 동쪽에 마리보르라는 도시가 있어. 근데 거기에 마리보르 강가 옆에 최소 450년 이상 된 포도나무. 그 포도로 와인 만들어서 외교할 때 이제 선물로 주기도 하고, 약간 포도나무가 민간 외교관이 된 케이스. 맛이 있을까? 한 번 딱 테스팅 해봤는데 좀 그닥이었고, 그 포도는 너무 오래돼서 두께도 막 이러고 이렇게 커. 캐노피를 만들어가지고 넓게 퍼져 있어. 뿌리도 깊겠지만 맺는 포도도 많이 맺으니까 에너지가 분산되겠지. 그건 이제 동네에 하나씩 있는 그 아름드리 느티나무 같이 키우는 그렇지. 그런 기념비적인 나무인 거고. 그렇지.
그래서 우리나라 같았으면 거기서 이제 무당들이 거기다가 띠 달아놓고서는 거의 제사 지내고 그런 정도로 수호성인 같은 그런 나무인 그치. 그러니까 오래된 나무를 가꾸고 지금도 포도주를 만드는 경우를 이제 얘기를 해볼 때 토착 품종일 테고 그렇게 오래 살아왔다면은. 형 얘기하는 거 300년 얘기하는 그렇지. 거야? 300~400년 이 정도는 돼야지 오래된 거 아니야? 자, 다시 우리가 이제 보통 알테레벤이라고 얘기하는 거 한 뭐 40년에서 뭐 그래요. 30년도 그렇고 30년에서 한 100년 사이에 그런 수령의 나무들에서도 어쨌든 지금도 힘 있는 와인들을 만들 수 있잖아. 그치. 그랬을 때 오래된 포도 덩굴들이 만든 열매로 만든 와인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특징은 뭐라고 생각해? 장점은 뿌리가 깊기 때문에 그 깊은 땅에서 올라오는 뭐 미네랄이라든지 나이를 먹었잖아 포도나무가. 노새에서 열매를 많이 못 맺어. 에너지가 집중이 되는 거야. 밸런스 있는 그런 포도가 나오고 그런 쪽에서는 장점인데 또 난 단점이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너무 약하다 이거지 포도나무가. 나무가 약하다. 에너지가 너무 약해서 이제 와인 자체도 힘이 좀 흐물흐물할 수 있다. 열매도 매년 막 그 열리는 그 수량도 달라지고 약간 이러니까 그래서 뽑아내고 새로 심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건 이 와인이 얼마나 오래됐냐가 아니라 나무가 얼마나 오래됐냐에 대한 이야기지만 그치. 본질적으로는 사람이나 와인이나 음. 포도나무나 되게 비슷한 맥락이 있다고 난 생각을 해. 굉장히 어린 나무는 열매 자체가 생기도 있고 순수한 느낌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뿌리가 아직 땅속으로 깊게 내리지 못했잖아. 그치. 그만큼 품고 있는 그 미네랄리티라든지 아무래도 좀 맛이 심심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 그치. 피노누아 같은 경우에 나 먹어봤어. 내가 이제 밭에서 일할 때 이제 새로 식재를 했단 말이야 포도나무를. 말바지아라는 품종을 식재를 했는데 생장성이 굉장히 좋은 포도 품종이야. 그래서 보통은 식재하고 다음 해부터 열매를 보통은 맺거든. 근데 식재한 그 해에 열매가 나오는 애들도 있는 거야. 그래서 따먹어봤지. 맛은 있어. 근데 이제 그걸로 와인을 만들면 약간 묽게 나오고 집중도도 없고 그래서 워터리하고 약간 그리고 만들기도 어렵대. 오히려 더 약해가지고. 그래서 보통은 이제 포도를 식재를 딱 하고 3전 차부터 이제 와인을 만든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좀 양질의 와인을 만들려면 한 10년은 필요하지 최소. 그렇지. 그래서 그 열매를 그냥 버릴 수는 없으니까 그걸로 주스 그 만들지. 동네에 가서 주스를 그 동네 사람들이 사 먹는 주스를 만든다든지 가끔씩은 진짜 밭에다 밭 옆에서 팔기도 하잖아. 열매를. 그렇지. 그렇게 소비를 한다든지. 맞아. 그리고 또는 요즘에 이제 뺀낫 같은 거 막 뜨니까 그 뺀낫은 가볍게 즐기는 스파클링 와인이잖아. 알코올 도수도 낮고. 그래서 또 영원 포도로 만들기도 해. 어쨌든 품종과 와인의 성격에 따라 굉장히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 힘이 있고 그리고 밸런스가 좋은 그런 와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 7, 8년 이상은 더 자란 나무에서 보통 생산이 되는 거고 그렇지. 그때부터는 이제 젊은이가 그렇지. 되는 거지. 이제 청년, 인간으로 치면 젊은이? 이제 사춘기를 지나서 이제 20대 초반 막 이렇게 되는 그렇게 느낌이지. 돼가는 거고 그러다 이제 한 2, 30년이 되면 이제 힘이 정점이 오르는 시절인 그렇지. 거지. 그때부터는 굉장히 품질이 좋은 와인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렇지. 열매도 균형감 있고 밸런스가 좋고 튼튼하고 그런 열매들이 나오니 건강한 열매로 당연히 건강한 와인을 만들 수 있고 오랫동안 보관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겠지. 그렇지. 자, 그럼 맞아. 그 청년기가 지나서 한 30년 정도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우리가 점점 장년층이 된다 혹은 알테 레벤으로 접어들었다 얘기를 할 텐데 내가 생각할 때 알테 레벤의 굉장히 중요한 장점은 자연 재해라든지 이런 환경으로부터의 적응력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땅속으로 뿌리가 깊게 내려가 있으니까. 뿌리 깊은 나무. 뿌리 깊은 나무니까 제일 중요한 게 그거잖아. 가뭄. 그렇지. 가뭄도 가뭄이 한 있고. 1년 정도 지나가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으려면은 맞아. 땅속으로 뿌리가 깊지 않으면 안 되잖아. 맞아. 그리고 양분이 부족해도 어쨌든 더 멀리서 뽑아올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생존을 위한 그런 생명력 그치. 이런 것들이 그리고 열매에도 충분히 힘을 발휘한다고 그치.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생존을 위한 그 경험이 있는 거지. 그치. 그 시간 동안. 그치. 그래서 올해 좀 건조해 그러면 얘네가 이파리 떨어뜨려. 에너지 이제 필요 없는데 이파리 떨어뜨리고 줄기도 생장을 안 시키고 그냥 나무처럼 이게 딱딱하게 굳혀. 생존을 위해서. 가뭄이 심해지면 그렇거든. 이제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그렇게 준비를 하는 거지 얘네들이. 그치. 사람이랑 똑같더라고. 예를 들어 독일 같은 경우는
드라이한 리즐링을 굉장히 좋은 품질로 만들어서 장기 숙성용을 만들 때는 보통 알테 레벤을 써. 예를 들어서 GG 등급 같은 경우 그로세스 개백스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너무 어린 나무보다는 그래도 수령이 한 30년 이상 된 그런 나무들에서 자란 뿌리 깊은 그리고 때루아를 굉장히 잘 반영하는 건강한 그런 오래된 나무에서 보통 만들어낸 열매로 근데 만드는 것 같고. 맞아, 대부분 다 비슷한 피노누아도 마찬가지고. 룰이고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뭐 보면은 그냥 피노누아 와인인데 이제 좀 더 자기가 생각했을 때 법적으로 거기도 정해져 있지는 않아. 근데 얘가 좀 더 깊고 오래됐고 그러면 VA 비뉴라고 붙이거든. 그러면 그게 조금 더 값어치가 더 있거든. 그치. 그리고 맛도 또 다르고 사실. 비에이 비뉴는 그래도 국제적으로 제일 많이 쓰이는 프랑스어지만 그치, 오래된 나무에 대한 말인 것 같고, 물론 영어로 올드바인, 뭐 올드바인이란 구시바인 말이 뭐 다 있고, 있으니까. 독일에서는 알테 레벤 이렇게 부르는 거고 오래된 포도 덩굴이란 뜻이니까. 음. 어때요? 와인 맛있어. 오르스 와인이고요. 엄청 좋은데? VDP 등급에서 빌라주 등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집은 거의 전 라인을 제가 다 사랑합니다. 와인이 갖고 있는 그 철학은 그냥 심플 앤 퓨어야. 퓨어 앤 심플. 지금 딱 맞는 것 같아. 순수하고 가장 단순한 가운데 보여주려는 우아함, 그러면서도 깊음, 깊이, 레이블도 딱 깔끔하잖아. 깔끔해. 독일 와인 아닌 것 같아. 엄청 신경 써서 이 폰트 정하고 레이블 디자인 하더라고. 비에이 비뉴 얘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제가 이제 독일에 가요. 앞으로 한 4일, 5일 있으면 가고, 이거 업로드 돼 있을 때 즈음이면 저는 독일에 있을 겁니다. 5월 6일부터 선물 사와. 포도나무 하나 훔쳐올게. 독일에서 제가 여행하면서 계속해서 카메라를 켤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계속 팔로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난 열심히 운동해야겠다. 옥스팜 준비. 아 맞다, 옥스팜. 후원금 들어온 거 없어? 없어. 이런 미미한 우리의 영향력. 자, 여러분 잘 다녀오겠습니다. 독일에서 다시 인사드리겠고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하기.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순석이 형은 5월 말에 보겠습니다. 안녕.